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6시 10분 정도 되죠. 6시 10분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일요일 아침을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동쪽 하늘 보이시죠? 아주 또 아름다운 푸른색과 붉은색이 좋아. 멋있는 모습. 아주 막 하늘이 막 찬란한 하늘이에요. 구름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진짜 그림 같은 하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이죠. 저렇게 먼동이 터오르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침에 막 조깅을 하는 분이 있네요. 지금 이 시간대에 제가 일주일 넘게 나오고 있지만 조깅하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뜀박질보다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걷죠. 1시간 정도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정도 걷게 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바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걷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일찍 일어난다는 측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평일보다 더 좀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 9시 일어나기도 하고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더 늦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그런데 평일과 다름없이 이렇게 보통 저는 시간을 5시 40분 정도 맞춰놓고 잠을 자거든요. 예전에는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5시 4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몸이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응은 잘 이제 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에 이렇게 걷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한 7시 조금 넘는 시간. 예. 하루를 충분히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좀 다른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걷기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걷기가 무슨 거의 뭐 만능 운동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특히나 저는 뭐 호흡기 관련, 심혈관 관련 뭐 좋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혈압에도 좋고 뭐 또 당뇨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특별히 좀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피부에 뭐라고 할까요, 막 뾰루지 같은 거, 약간 여드름 같은 거, 그게 좀 얼굴에도 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등에도 좀 많이 나고 이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줄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걷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면 그런 몸의 피부에 뭔가 이제 트러블 같은 거 그런 게 확실히 줄더라고요. 간혹 얼굴 뭐 턱이나 이런 데도 뭐가 막 나고 이랬었는데 확실히 그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 걷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네. 바깥에 몬덩이 떠오르고 있죠. 네. 자. 우르마코스 주변이 좀 어두워요 지금. 약간 또 오늘도 구름이 좀 많은 날씨네요. 반면 기온 자체는 좀 높습니다. 충분히 여전히 저는 반팔 반바지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나와서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토요일은 좀 많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희한하게 별로 없어요. 일요일만큼은 약간 쉬는 분위기인가요? 원래 이 시간대 어르신들이 그 반려견들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걷고 하시는데 오늘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시간 좀 되면은 나오시겠죠. 하늘을 이렇게 등지고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예쁘죠? 하늘 아주 예뻐요. 나무하고 어우러지는 거 보세요. 아, 무슨 섬광 같은 게 이제 보이네요. 이거를 카메라로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는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침은 그냥 충분히 딱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밤에 잠을 늦게 자게 되죠. 항상 늦은 시간에 자고 1시, 2시 늦으면 막 3시에 자기도 하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일단 시작해보자. 6시 전에 일어나서 6시에 걷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오늘 9일차입니다. 계속 이걸 쌓아가다 보면 아마도 몸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지들
더 의지가 막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그 실현하는 방법이요. 한다면 한다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요? 작은 거라도 사실 작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워낙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일 중에 조그만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기. 네. 이걸 하면서 점점 다른 것도 조금씩 더 큰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짝짝짝. 이렇게 어르신들 할머니 3인방 이렇게 지나가시고 또 좀 코로나 좀 많이 풀리고 하면은 좀 더 다양한 그런 좀 컨텐츠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막 여러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침 걷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해외도 가가지고 좀 해외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침 걷기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막 특히 외국인들, 서양인들 아침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아침 운동을 철칙으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진짜 배울 점이거든요.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걸. 어제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좀 그 소소하게 재밌잖아요. 영화 막 검색해가지고. 아, 검색한다기보다 뭐죠? 넷플릭스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넷플릭스의 추천 영화.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는 어떤 성향들을 감안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데, 어제는 2000년대 초반 영화를 봤어요. 한 20년 됐죠, 제작된 지. 사실은 저도 최근 영화, 요즘에 나온 영화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물론 그때부터도 디지털 영화 뭐 제작하긴 했지만 좀 화질이 안 좋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옛날 느낌이 강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구식 느낌이 나고 좀 이러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예전 영화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 중에서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는 조금 시대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어떤 선호하는 그런 문화들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거를 또 한번 비교해보고, 아, 그 당시는 어떻게 했나, 이런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을 반영하는 영화들이 사실은 좀 더 흥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게일이라고 2003년 상영작인가요? 케빈 스페이시하고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좀 생각할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사형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회가 사형제라는 제도를, 사형이라는 제도를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폐지를 해야 되느냐. 영화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취재를 하는 케이트 윈슬렛이 기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도. 사형제를 옹호하는 입장, 그 다음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입장. 그 주제만큼 또 토론을 많이 한 주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사형제가 지금 제도로서 존속을 하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사형제가 폐지가 됐나요? 제도로서 존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수십 년간 집행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다. 대선에서도 이게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요?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특히 데이비드 게일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바라본 관점이 뭐냐.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만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처단하는 일을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좀 문제시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사형제 옹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죠. 피해자의 입장. 왜 가해자를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좀 폐지 쪽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약간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해자에 대한 기대. 가해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요.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일반인들 또는 그 범죄에 대한 피해자조차도 정말로 그 가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가해자를 처단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됐거든요. 물론 뭐냐, 이거는 제가 좀 많이 해온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 당사자라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보여요, 확실히. 그런데 어떤 일반적인 그런 규칙, 그런 기준을 정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자 측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 맞다라고는 저 자신도 얘기는 못하겠어요. 어느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있는 그런 핵심 주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약간 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 편 보게 되었고요.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또 그 배우들, 케빈 스페이시하고 케이트 윈슬렛 나오는데, 케빈 스페이시 하면은 그 유명한 뭡니까, 유주얼 서스펙트, 거기서 보여준 그 연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넷플릭스 그 드라마죠. 드라마의 하우스 오브 카드, 그 정치 드라마. 제가 그 하우스 오브 카드는 시즌 1은 다 봤거든요. 정말로 몰입해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 시즌 2 이후에도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좀 안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일에 막 그냥 신경이 쏠려가지고. 하우스 오브 카드 정말 재밌게 봤고, 아메리칸 뷰티, 케빈 스페이시 아메리칸 뷰티에도 나왔었죠. 그런 거에서 열연했던 배우고.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 누굽니까? 타이타닉의 여주인공 아닙니까?
타이타닉이 언제 나왔느냐, 한국이 개봉된 시점이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98년도, 1998년도. 그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연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 어떤 영화적 기술력의 집합체 아닌가요? 타이타닉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 제작 히스토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잖아요. 영화 만들고 나면. 와, 그 보니까 진짜 배가 가라앉는 장면 이런 거 그 연출을 할 때 어떤 물리 법칙을 거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만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대단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타이타닉 영화 자체도 재밌지만 그 제작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의 그 연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정말 그 소년이었고, 그 미국을 향해 새로운 꿈을 막 가슴에 품고 막 타이타닉에 오르는 그런 장면들, 그 진짜 가슴 벅찬 장면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케이트 윈슬렛은 귀족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억눌린 삶을 살다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주인공. 그 두 명의 배우가 정말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중년이죠. 완전 중년으로 이제 들어선 나이인데, 그때는 거의 뭐 한 20대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나이였던 것 같은데요. 그 두 명의 배우가. 그러니까 아직도 막 기억이 생생하네요. 케이트 윈슬렛 거기 나왔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이 연기한, 그러니까 타이타닉하고는 정반대, 그 순수한 사랑 이야기였던 타이타닉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화 뭡니까? 레볼루셔너리 로드. 네, 맞아요. 거기서도 커플로 나오죠. 거기선 부부로 나오는데, 그런데 막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극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평론가들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나온 게 한 10년 지나서 나왔던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타이타닉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극 중에서 그 이름이 잭이었죠. 잭이 만약에 타이타닉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부부로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영화도 좀 추천해 줄 만합니다. 연기력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 두 명의 배우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케이트 윈슬렛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케빈 스페이시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메소드 연기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주어진 역에 몰입하잖아요. 메소드 연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연기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기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자의 역할을 한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직업 아닌가요? 그거를 실제로 배우가 연기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어떤 그 기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걸 모방한다고 될까요? 그걸로 모든 게 준비가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자가 생각하는 관점에 필적할 만한 그런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본인 스스로도 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죠. 와,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알던 그냥 배우가 아니다. 배우란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극중의 기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좀 보면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메소드 연기에 능한 배우.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최민식 배우.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마를 보았다 같은 거. 악마를 보았다 해서의 사이코패스 연기. 그런 걸 하고 나면은 배우 자신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진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다양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직업을 경험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보거든요, 연기라는 건. 그렇습니다. 또 강아지. 강아지를 또 이렇게. 지금 시간이 6시 44분. 그 다음에 걸음수는 4,500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늘 이렇게 구름이 촘촘히 떠다니고 푸른 하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우리 가을 하늘이네요. 날씨 좋습니다. 울려 퍼지는 닭의 울음소리. 꽃기요. 꽃기요. 루틴이네.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사들, 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기사가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좀 이제 그 해당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들어와요. 막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판들도 막 시작되거든요. 같이 예를 들어서 뭐 그 표현 방식 같은 거, 그러니까 막 굳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뭐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다른 컨텐츠들이 많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만화라든지. 사실은 지난번에 저도 좀 언급하긴 했는데, 오징어 게임을 딱 본 순간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 일단 카이지 생각 많이 했죠. 일본 만화 있잖아요, 카이지. 왜 카이지가 먼저 떠올랐냐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풍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홀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근데 정작 하는 일은 없고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카이지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카이지도 좀 백수로 나오고, 대신에 그 인물의 이제 스타일 자체가 뭔가 게임을 좋아하고 뭔가 도박을 좋아하고. 카이지가 그래서 제목이 도박묵시록 카이지 아닌가요? 한국에서 그렇게 번역됐던 제목이 도박묵시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게임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 승리하면 보상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는 그 참가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지가 사실 생각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진수 작가의 머니게임. 어떤 측면이냐면 그것도 막 그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참가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막 발휘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남고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 그 안에는 단순히 게임만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능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팀을 결성해야 되고 그 팀원들을 잘 데리고 그 게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구체적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거기서 생존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머니게임. 예전에 드라마 중에 라이엇 게임이라고 또 있었어요. 일본 드라마 중에. 라이엇 게임도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게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서로 막 그렇게 막 전략을 막 다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예능 프로 중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더 지니어스라고. 네. 그것도 풀어가는 형식이 좀 이렇게 통하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오징어 게임은 제가 보기엔 딱 그게 있어요. 딱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 저는 약간 좀 섭짓한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첫 게임이었던가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옛날에 어떤 동심에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했던 그런 게임들, 그런 놀이들을 막 섬뜩하게 만들잖아요.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본 영화 중에 2000 그때 한 14년? 15년? 이때 나온 것 같은데 신의 뜻대로인가요? 신이 말하는 대로인가요? 신이 말한 대로.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학교에 등교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데없이 막 그런 게임들이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다루마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그 오뚜기 인형 같은 거,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막 학생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괴롭힌다고 할까요? 그런 거. 그거 생각하니까 또 배틀로얄이라고 또 영화가 있잖아요, 일본 영화 중에. 그것도 설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딱 어떤 섬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 섬에 가둬놓고 일어나는 이야기, 그 중에서 생존자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헝거게임도 그렇지 않나요? 헝거게임.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스토리들, 그런 소재들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인기 많은 걸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영화, 뭐 드라마, 만화들이 인기를 많이 모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실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현실이니까요.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서 사실은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현실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그리고 시청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느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레트로 정서도 좀 건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출도 연출이지만 좀 미술 부분, 무대 장치 부분 이런 것도 대단히 막 애를 많이 쓰고 잘 만들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 감독이 참 많이 이거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6분 되고 걸음수로는 6,000보 좀 넘었네요. 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 오늘 일요일인데 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을 또 보람있게 보내는 그런 계획을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세워보면은 좋잖아요. 저는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아, 맞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걷기 할 때도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걸으면 안 되고, 딱 등하고 허리를 펴야 돼요. 허리 딱 펴고, 그 다음에 어깨도 펴고, 고개를 딱 뒤로 제치고, 약간 이렇게 걸어야 돼. 항상 걷다 보면 조금 앞으로 숙여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좀 걸어야 되는데,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거 간혹 좀 볼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좀 보이고, 걷기 방송 이런 거 좀 찾아보다 보면 생로병사의 비밀 예전에 했던 거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의식적으로 걷기를 할 때도 그냥 걸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허리 펴고, 그 다음에 가슴, 여기 어깨도 펴고 이렇게 걷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런 게 관절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관절 같은 경우에는 가만 내버려 두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을 해줘야 된대요. 사용을 해야 좋아지고, 그러니까 딱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혀놔야죠.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은 딱 습관화 돼가지고 생각 안 해도 이렇게 걷게끔 평소에도 이렇게 몸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거북목도 예방을 좀 하고, 이렇게 착착착. 오르막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지고, 지금 옆에 또 트럭이 한 대 지나갔는데 별로 매연이 안 느껴졌어요. 저 트럭은
그 매연 저감 장치 뭐 이런 거 장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맞죠? 강아지 한 마리 있고요. 강아지와 약간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물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체중 감량도 하나의 목표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체중이 한 70kg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최근에 재봤을 때 87kg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도 사실 조금 감량을 한 거예요. 원래는 90kg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한 87kg. 그런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동도 운동이지만 그런 식생활, 그 식사 조절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조절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 어제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제 좀 많이 먹었습니다. 어제 마트에 좀 다녀왔거든요. 샐러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메뉴 중에 샐러드도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샐러드 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샐러드 같이 먹잖아요. 근데 샐러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샐러드 자체만 이제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샐러드를 먹어도 많이 먹는다. 거기 소스도 뿌리고, 그 다음에 갖은 야채들, 그 다음에 과일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심지어는 집에 있는 보관해 두었던 막 블루베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구워서 같이 먹잖아요. 맞죠? 그 안에 또 치즈도 있죠. 그러니까 샐러드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뚱뚱해진다. 그런 사실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샐러드 큰 거를 하나를 그냥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피자도 좀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 약간 딱 느낌도 그래요. 딱 홀가분한 그런 기분이 아니고 조금 묵직한 그런 기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 걷기는 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네. 탁탁탁. 이제 시간이 7시 넘었네요. 7시 4분이고요 걸음수로는 7,000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아침 걷기를 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허리 펴고 어깨 딱 펴고 이렇게 가줘야죠. 정말 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침에 걷기를 시작하면서 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지금 우리 한국의 하늘도 저렇게 아름답지만 또 외국 해외 그 다른 나라들의 하늘도 되게 아름답겠죠. 막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보고 싶네요. 그 전에 이제 해결돼야 될 좀 그런 일들이 많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제 목표는 그겁니다. 세계 곳곳을 이렇게 걸어보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그것도 배우고 느끼고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면은 제가 원하는 거를 하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걸었고요. 이렇게 아침을 걷는 이 품구하고 같이 방송을 이렇게 해주셔서,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바이.